안녕하세요. 법과생활 우리 보강주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차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간호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간호사 위주의 필요한 법과생활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강주간이기 때문에 간호사든 간호사가 아니든 우리가 일반 법과생활 과목 같이 일반인이라면 필요한 그러한 법과생활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임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도 PPT 자료를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사례를 하나 보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사례는 A씨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기야 A씨는 9개월치의 월급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장에게 여러 번 독촉을 했지만 밀린 월급과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급기야 며칠 전 회사는 부도가 났고 A씨는 밀린 월급과 수당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4학년 마치고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해서 대체적으로 4학년 1학기 때 여름방학 전에들 다들 병원을 컨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까지 이제 병원을 인터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여름방학 때까지는 다 취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병원에 대학병원에들 가고 빅3 병원급을 가면은 거의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빅3 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파산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 나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빅3 병원, 언제나 대학병원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 2차 종합병원 같은 2차 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파산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개인 병원에서 임금 체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디트뉴스 24에 올라와 있는 2013년도 기사예요. 네, 파산 한사랑 아산병원 직원 200명에게 체불금만 30억 정도라는 기사가 났었네요. 네. 아산시가 파산한 한사랑 아산병원 직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시에 따르면 한사랑병원은 지난 2011년 10월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지난해 13년 기사니까 2012년 12월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지난 5일 법원이 최종 파산 선고를 했으며 9일자로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운영이 완전 중단됐다. 그러면서 200여 명이 넘는 병원 직원들 체불 임금이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직원들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직원 중 124명이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그런 기사네요.
그래서 확인 결과 체불금은 15억 9,500여만 원 중 최우선 변제금 10억 3,599만 원이며 우선 변제금은 5억 5,880만 원. 이 가운데 우선 최단금으로 9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아산시 고용지원팀장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초에 4개 사업장 4억 원의 최단금 지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했고, 이번에도 9억 원이 넘는 최단금 등 무료 법률 지원을 해 노동자들의 임금 채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밝혔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직원 200명 정도 있는 병원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금 체불금이 30억 정도에 달한다. 네, 그래서 저 정도 규모급도 우리가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당해서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면 거의 폐업 신고를 하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임금 체불할 수 있을 텐데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구제 받을 수 있을지,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는 일반 월급 못 받은 사례였는데 우리 또 기사를 보니까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진짜 사람의 일을 앞을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가 수업 나가기 전에 개념을 좀 보면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되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임금 채권은 몇 년이 소멸시효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서 받으셔야 돼요. 네. 3년 지나가면 소멸시효돼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체불임금,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번, 4번, 3번도 법원에 하고 4번도 법원에 하는데, 법원에 바로 소송 제기하지 않고 왜, 지급명령 신청을 하죠? 지급명령 신청하는 거는 이제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하기. 일단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되겠죠. 청구의 방법은 어느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나 문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했다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서 사실상 실효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우편 보낼게요 하면 2, 3천 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게 받으면은 법원에서 날라온 것 같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회사나 개인 사업자나 이런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공인된 곳 가서 작성을 하시려면 법무사 사무실 가면은 내용증명 써주는데 내용증명 써주는 거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내용증명 쳐보면은 채권자 이름, 주민번호,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 써야 되겠고요. 사실관계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다. 이게 근로계약 청구로 인해서 몇 개월간 임금을 체불했다라는 그런 사실 내용 쓰고 그래서 이것을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고 해서 날짜 써서 누구누구 임금 못 받은 사람 누구 이렇게 해서 발송하시면 그 정도만 작성하셔도 돼요. 그럼 벌써 법무사 비용 20만 원 세이브 됐네요. 나는 그래도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내용 증명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법무사 사무실 나가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20만 원 세이브 하시려면 내용 증명을 작성하셔서 본인이 작성하셔도 돼요. 작성하셔서 도장 찍어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면 그 임금 체불하신 사업자나 사업장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됩니다. 요렇게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도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죠. 민원 제기하거나 진정서 제출하시면 돼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우선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죠. 이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사업자한테 내리죠.
그래서 이 명령받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체불사업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급명령,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함으로 명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채무자는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저도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되게 헷갈렸던 게 채권자, 채무자 이런 얘기와 원고와 피고 뭐 이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아서 이게 원고가 뭐고 피고가 뭐고 채권자가 뭐고 채무자가 뭔지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빌림을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채무자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법정 뭐 파산 신청이나 이러면 채권단들이 있다. 산업은행 채권단 뭐 이런 국영은행이잖아요.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채권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산업은행이 되는 뭐 그런 거죠. 이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지급명령을 한 후에 사용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회부되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민사소송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료 민사 한 300 정도 그냥 할게요 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임금이 뭐 2천만 원 체불됐다 하면 변호사 소송 비용이 20%라고 했죠. 2천에 20만 원이면 400만 원 더 드는 거죠. 그러면은 선수금 300에 2천 체불임금이었으니까 400만 원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럼 700만 원 들죠. 예전에는 이제 성공보수금 같은 것도 받았는데 성공보수금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성공보수금은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2천만 원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하면 700만 원 기본 들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서류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지대 뭐 우표 같은 거 사가지고 인지대 붙여서 서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인지대가 한 2, 3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거는 또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거 소송 비용에 또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한 700, 한 3, 40만 원 정도가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겠네요. 지든 이기든 그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체불임금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네, 다 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소송 다 제기했는데 네. 가압류 신청 같은 거 안 하면 이미 파산 상태에서 돈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이기고 났는데도 돈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쳐야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한다. 임금이에요. 네.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하겠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소송 제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가압류 신청해놓지 않으면 재산 다 없다라고 발뺌하고 나오는 경우에 판결문 가지고 있어도 받을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압류 신청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체불임금 확인서와 압류 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해야지 그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체불 관련 무료로 이제 법률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네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기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200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피해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 대리 등의 무료 법률 구조를 실시하고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무료로 법률 받을 수 있겠네요. 대신에 뭐 인지대 같은 거는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그 한 20-30만 원 나오는 법원의 우표값 인지대는 무료 법률이라도 본인이 내셔야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선수금 300만 원이랑 뭐 2천만 원일 때 400만 원 이 소송 비용 체불 임금에 대한 토탈에서 20%가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받게 되니까 한 700만 원은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제 1987년도에 법률구조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 전반에 대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에 좀 제한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는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미혼부, 뭐 미혼,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경우일 때라든지 뭐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지 뭐 경찰, 소방공무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한계가 있는데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을 소송을 진행해 주니까 여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 공단의 이제 법률구조라고 하면은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나와 있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데 변호사보다는 공익법무관들이 많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북 김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 있는 되게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그 법원과 검찰청이 여기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에 대한 이 답변을 보시면 A씨는 우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 청구를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채금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사용자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채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채당금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
최단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사용자에게 국가가 나중에 상기해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단금 제도 이용하기 제한적이지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최단금인데 30세 미만 기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은 한 달에 180만 원이 최단금 상한액이에요. 그래서 월 250 받았다라고 하면은 최단금 먼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30세 미만은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월 180만 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이제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가 최단금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그 법과 생활 관련해서 뭐 임금체불 문제 이외에도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 또 집 처음부터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전세나 이런 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넉넉치가 않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은 어떤 구제 방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지 수업 들어보니까 임금 체불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제일 좋은 게 사업자한테 잘 이야기해서 빨리 받는 게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일 세이브 될 것 같은데 1, 2, 3, 4단계 여러 가지 4가지 방법을 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단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금체불 당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 본 걸로 요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